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가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올랐는데 2차 전지 장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제 장 초반에 비해서 좀 올라오는 것들이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나 최근에 사실 성장군으로 묶였다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반등을 좀 주면서요. 시장 흐름들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AI 섹터 이런 쪽이 강합니다. 예, 시장 분석하고 구체적인 10시 전략 세웁니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는요. 10월도 끝자락이기 때문에요. 이 조정 국면에서 11월의 전망, 추가 하락 가능성 혹은 또 강한 반등 가능성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테이버 작가님 생각을 들어보죠. 일단 미 증시부터 보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에 이어서 이제 S&P 500도 소위 이제 조정권역에 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졌다고 해서 조정권역 돌입했다는 얘기인데 미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 고점 대비 10%, 나스닥이 고점 대비 12%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현재 실적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미국 시간 오후 시간대에 이스라엘이 시가전을 진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는 그러면서 채권이나 외환시장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전쟁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장 큰 이슈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실적을 지난주에 이제 기다렸었는데 주가는 반영을 못했어요. 오히려 뭐 조금 좋았던 실적은 3, 4% 오르고 조금 가이드에서 나쁘면 막 9%씩 밀리고. 근데 대체적으로 빅테크들의 미국 그 대형 기업들의 실적은 나쁜 건 아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애플 실적 발표하잖아요. 애플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애플이나 남아있는 기업들 좀 주목할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AMD나 퀄컴 그리고는 애플의 실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 중국 내에서 이미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가 나온 지 이제 한 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할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판매 우려가 좀 두드러지면서 팀 쿡 CEO가 이제 중국을 깜짝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의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번 IR에서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의 심리가 매우 안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조금 덜 반영하면서 작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심리가 안 좋을 때 특징인 악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를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 실적에 대해서 특히 그날의 FOMC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새벽이 매우 좀 중요한 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도 다 갔고요. 11월을 기대 혹은 이제 분석해야 되는 시점인데 11월을 볼 때는 이제 어떤 이슈나 이벤트들이 시장에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도 있습니다. 하지만 FOMC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BOJ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내일 11시 30분에 BOJ에서 금리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금리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 나오는 말은 이번에 BOJ에서 YCC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YCC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 금리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벌써 올해 2번의 수정을 거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10년물을 1%에 정확하게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0.8%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상단을 더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엔화가 지금까지의 양적 완화 기조를 긴축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를 건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엔캐리가 뭐 이동을 하니 아니면은 뭐 투자금이 빠지니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우려 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단기에는 짧게 좀 어찌 보면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 날 매우 특징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엔화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말 그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의 기능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BOJ의 발표 그리고는 전쟁 상황에 대해서 엔화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건드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셰케라를 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의 루브라를 건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외환시장과 국제유가의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은 알고리즘 매매가 좀 더 크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외환시장과 에너지시장 그리고는 그에 따라 움직이는 증시의 방향성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미국의 금리 레벨 자체, 그 다음에 또 미국 예산안이 11월 17일 날 지난번 한 달 반짜리가 이제 또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런 이슈들도 좀 있겠습니다. 조금 여담인데 주말 사이 사실은 굉장히 투자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JP모건의 다이먼 CEO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100만 주 판다고 해가지고요. 네. 이게 뭐지? 장을 안 좋게 보는 건가? 은퇴하려고 하는 건가? 공식적으로는 뭐 세금 내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금융주도 충격이 있었고요. 이 뉴스는 체크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보시고 어떻게 느꼈어요? 일단은 처음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네네. 보셨으면 좋겠고 과거를 보시면은 이게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네. 위기가 왔을 때마다 본인이 실제로 회사 주식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정말 저점에서만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사람이 왜 지금 팔았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초부터 이게 뭔가 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난 뒤에 SBB 사태가 터졌었고요. 네. 그리고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7%까지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좀 이번 매도를 시장에서는 이게 고점 시그널이다 혹은 추가적으로 내년에 좀 많은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본인의 배팅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일각에서는 정치권으로 나오려는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일단은 그렇죠. CEO가 매도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이 매도를 했다고 해서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업이 사장이에요. 제이미 다이먼드 16년인가 18년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참 표면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사표 낼 때 항상 일신상의 이유로 뭐 이러는데 사실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세금 내려고 공식적으로 팔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장을 나쁘게 보는지 다른 팩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국내 증시는 그러면 11월 어떻게 보세요? 이 조정의 흐름을 좀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조정 권역으로의 좀 박스권 내지는 레벨을 낮춰가는 수준으로 갈까? 개인적인 전망은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수 레벨을 보시든 아니면 코스피의 PBR을 보시든 아니면은 국내 신용 잔고를 보시든 어느 정도 바닥권의 시그널은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놓고 보시면은 S&P 500 혹은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어찌 보면은 상관관계라고 부르죠. 일치성이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가느냐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투심이 회복이 될 것이냐.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놓고 보고 있고 그다음엔 외환 시장의 동향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되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전략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반등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년도에 계좌가 좀 더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긴 흐름의 내년을 본 적어도 상반기를 바라본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알고 있는데요. 분할 매수라는 게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는 분할 매수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시간의 인터벌들을 조금 두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시고요.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뭐 상반기에 가장 시장을 주도했던 연말 가면 이제 우리가 평가하게 될 때 어쨌든 애환이 있는 주식이 2차 전지 아닙니까? 상당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최근에는 오버슈팅에 대한 조정, 게다가 이제 전기차 판매 속도가 좀 늦어진다는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흔들리잖아요. 예. 남은 11월, 12월 2차 전지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IPO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이 좋을 때라 그러면은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도 두산이라는 모기업이 좀 랠리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과연 에코프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에코프로의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과 후로 나눠서 조금 2차 전지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까지의 이슈는 결국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가 좀 더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시장이 조금 부정적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닌 또 그런 어쨌든 2차 전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2차 전지 일단 조금 제껴놓고 다른 섹터 가운데서는 주가가 회복되거나 정상화됐을 때 주도주로서 흐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야기하는 게 경기 침체가 더 강화될 것이다,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성장하는 섹터가 어디냐에 대해서 좀 면밀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우 산업이 제한적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특히 HBM이라는 강력한 좀 무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이 늘고 있는 혹은 우리나라에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라면 섹터라든지 아니면 코스메틱 섹터 혹은 뭐 의료기기나 변압기 섹터를 제외하고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고금리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독을 끊는다. 필수 소비재의 소비를 줄인다. 여행을 줄인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고금리가 내년도에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딱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환경.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섹터를 공부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은 제한적이다. 반도체는 그런 가운데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대되는 주요 섹터 가운데 하나입니까?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모든 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주가 흐름도 많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메모리 시황마저도 그리고는 낸드 시황마저도 내년 상반기를 어찌 보면은 하나의 변곡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셔서 주요한 얘기를 하게 되면 뒤에다가 이제 관련된 화면을 좀 넣거든요. 오늘 뒤에 보니까 테이버님 뒤에는 이제 화학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석유화학주들이 좀 강한데 네. 꼭 석유화학주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중국의 소비, 중국에 내년 들어가면 어쨌든 경기 회복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석유화학이라든지 혹은 중국 소비에 기댄 이런 지금은 기대감이 굉장히 낮지만 그죠? 네. 중국에 기댄 모멘텀은 투자 아이디어로 어떨까요? 일단 중국의 기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네. 우리나라로 관광을 많이 들어온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또 강남에 지내다 보니까 강남에서는 실제로 피부과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코스메틱에 대한 영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네. 코스메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것들을 많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혹은 수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기초 화학 소재 역시도 지금 증설을 거듭하면서 그리고는 배터리 시장 역시도 이제 공격적으로 지원금을 통한 증설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수입했던 제품들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케미컬, 지금 제 뒤에 떠 있는데 네.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중반부터죠. 여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에서 캐파 증설을 너무 많이 해서 예. 가격 경쟁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혹은 공장 부지 매각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소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서 접근하신다면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으나 그냥 케미컬 섹터를 놓고 보신다면은 네. 중국과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LCD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는 과거 여러 산업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뺏어왔던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네.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장벽이 있는 기업들을 잘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대는 어떤 중후장대보다는 소비 쪽 역시 제한적으로 이제 여력을 보신 거고요. 자, 종목 얘기도 좀 해야죠. 지금 여전히 조정 장세인데 저점 매수해 볼 만한 유망 종목 오늘 두 기업을 골라오셨는데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두 기업으로 네. 삼양식품과 대덕전자를 네. 가져와 봤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그리고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전 레벨로 돌아간 상황인데 어찌 보면은 DDR5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줘야 이게 PCB 업계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덕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예. 그다음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라면 수출액이 매월 이제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 때 갭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 지수 조정이 왔을 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내년도에도 시황이 좋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권에 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관심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호텔신라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호텔신라에 국한해서 드리려는 건 아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실적 근거에서 변동성이 있을 걸로 보셨던 거고 그런 게 나오는 겁니까? 일단 제가 네. 개인들이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몇 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표적으로 LG생건, 네. 아모레, 예. 호텔신라 그리고는 뭐 이마트 같은 종목들입니다. 왜요? 예. 대표적으로는 유통 중심이고요. 그럼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기업들인데 그 상황에서 글로벌 피어군 대비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어찌 보면은 진입 장벽은 낮으나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대형주라는 이유로 과거부터 거래가 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PER, PBR, 배당률 기준에서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가 한 번씩 급락하는 경우에 레벨 다운되는 케이스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호텔신라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전부터도 부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는 주주환원이 약하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급락을 겪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잔인하네요. 네. 그러게요. 네,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 대형주들이 실적 나쁘다고 해서 뭐 10% 이상 빠지는 게 아주 기본이 돼 버렸어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혹시 호텔신라를 찍어서 실적이나 이런 게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기업들은 지금 장에서 한국에서 사실 좀 쉽지 않다. 그죠? 재미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오늘 10시 시황 해설 테이버 작가님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